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661페이지, 지난해에 있었던 제33회 기출문제의 실무 이론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기 바랍니다. 네. 이론평가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FAT 1급은 주로 목적 또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TAT 2급 문제도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뭐 필요성하고 목적하고 비슷하겠죠. 자, 1번.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우리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였죠. 그냥 1번 맞겠고, 2번. 여러 유형의 부정 처리 및 분식 회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부정이라든가 분식 회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까 1번에 있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1번과 서로 관련성이 깊습니다. 우리가 2번이 바로 내부 통제제도 안에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을 통한 인력 감축.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를 해서 회계 인력을 감축한다는 게 내부 통제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될까요? 내부 통제 제도는 이건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내부 통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그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 정보의, 회계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두 번째 있었고, 첫째는, 기업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의 확보예요. 그런 것이지, 단순히 회계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인력을 좀 감축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음에 4번. 회계기록 및 증빙서류의 도난 및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 네, 이게 바로 아까 2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횡령이나 도난이나 변조와 같은 이런 부정을 방지해야 기업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이다. 1, 2, 3, 4번은 필요성으로 적당합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말 대손충당금 당기말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당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보는 거죠. 대손충당금 차감 전, 아무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라는 얘기 같아요. 자, 전기말에 대손충당금이 전기말에 1,000원이 있었어요.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500원이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대요. 그러면은 전기말에 있던 1,000원 중에서 500원이 대손 처리되면서 이제 500원만 남았네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매출채권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삼각비는 1,500원이다. 결산 과정에서 인식했다면은 이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더해진 거죠. 1,500원이. 그러면 이제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2,000원이 됐겠네요.
자, 당기말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다. 그러면 순장부 금액이라는 의미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말 대손 충당금이 2,000원이잖아요. 이걸 더하면 되죠. 두 개를. 그래서 6,200원이 되겠다. 대손 충당금 차감 전에 매출채권 잔액. 이 말은 그냥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200원은 차감 후에 매출채권이고, 차감 전이니까 이 대손 충당금을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6,200원이 되겠다. 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TAT 2급은요, 이론이 같은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보는 거지만 조금 많은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잘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 원. 동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되었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일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재고조사해 보니까 이건데, 이 중에서 더할 건 더해라, 뺄 거 있으면 빼라, 이 말이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의 수입 상품 35만 원이 기말 현재 운송 중입니다. 그랬어요. 선적지면은 이미 선적이 됐으니까 운송 중이니까 이 35만 원은 우리 창고에는 현재 없지만 더해줘야 된다. 기말 재고자산이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의 수입 상품 28만 원. 이것이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가 이거는 무시해. 더하지 마시고 뺄 것도 없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현재 창고에 있는 것이고. 다음.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 원을 인도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면 아직 판매가 안 된 거네요. 매입 의사 표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고에는 현재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더해줘야 된다. 지금 고객이 가지고 있지만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시용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은 180에다가 얼마를 더합니까? 35에 15, 50만 원을 플러스 하면 되죠? 50만 원 플러스 하면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이 있죠? 맞습니까?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입니까? 결산 시에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였을까? 자, 총계정 원장을 보여줬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니까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600이 있었고 4월 5일 날 누가 퇴직을 했네요. 20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자, 결산정리사항 12월 31일 결산정리사항을 할 때 비용 처리 300만 원 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300만 원 추가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결산 전에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00이 있었는데 400만 원이 있었죠? 요 200만 원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300을 추가 설정했죠? 그 이유는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었다. 그러므로 300이 부족하니까 300을 결산 때 이렇게 추가 설정한 것이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답은 700이다.
700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요. 다음 대화 내용 중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가나다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임 과장,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하다. 김 대리, 우리 회사 주식이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 과장,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김 대리,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한다면 차변에 현금이 20,000원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은 10,000원, 2배로 발행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0원이다. 지금 이런 회계 처리를 얘기한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자, 그래서 가번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죠? 자본금 증가했죠.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 대변이니까 증가하죠. 자본총액이 증가한다. 맞죠? 자본총액은 20,000원 증가하죠. 20,000원. 그래서 가나다 다 맞았네. 4번이 답이 된다. 지금 이 33회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재무회계 문제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쭉 나왔다면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더 나올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33회는 대체로 지금 5개는 굉장히 순탄한 문제였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 네. 자, 차량 운반구를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120만 원에. 그때 정부 보조금이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취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역 연수는 5년이었고요.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난 후에, 지금 물어보는 것은 결산이 끝난 후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차량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분개했을까?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0만, 대변에 현금 120만, 차변에 정부 보조금, 이거는 현금 차감 계정 40만 없어지고 정부 돈 썼으니까, 또 대변에 같은 정부 보조금, 근데 이거는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40만 설정해 둬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시점에 취득 시 우리 회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 차감시켜야 돼요. 현재 8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죠. 자, 그래서 결산 시 어떤 분계가 들어가느냐,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되겠죠? 감가상각비. 자, 5년 정해법입니다. 그러면 120을 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45만 원이에요? 24만 원이죠? 네, 42만 원. 자, 24만 원 감가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익이죠? 24만 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상각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 이거 차량에 관한 거예요. 자, 4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거예요. 4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나누기 5. 그러면 1년에 8만 원씩이죠. 8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죄송합니다. 정부 보조금이죠. 감가상각비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24만 원 한 것 중에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분 8만 원을 다시 비용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차량 운반구가 1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20에 취득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얼마 했어요? 16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24만 원이죠. 24만 원. 그러면은 120만 원에서 빼기 여기 24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것이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의 정부 보조금도 여기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얼마 남았어요? 8만 원 남았죠? 8만 원. 8만 원을 뺐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32만 원 남았죠? 32만 원도 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120만 원에서 빼기 56만 원을 뺀다. 56만 원. 그러면 64만 원이 장부 금액이다. 64만 원. 2번에 답이 있네요. 네. 자,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다면은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면 되죠. 정부 보조 안 받았다면은. 그죠? 그런데 정부 보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빼라 이거예요. 정부 보조금도. 근데 정부 보조금이 취득할 때는 40만 원이었지만 여기 결산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의 상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제 32만 원만 남았어요. 32만 원. 그래서 24만 원과 32만 원 더해서 56만 원을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다. 그래서 6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6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취득할 때와 결산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이다.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할 것, 마이너스 할 거를 얘기하면 되죠. 자, 임대료 미수 수익이 있대요. 임대료 미수 수익. 임대료 수익이니까 이건 더해줘야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대요. 이거 비용이니까 빼줘야죠.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을 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 이게 무슨 말이죠? 응? 비용으로?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가 있는데 그냥 내년 보험료가 있는데 이걸 다 비용으로 넣어버렸다 이 뜻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선급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을 다 비용으로 받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비용이 아니니까 이거 선급비용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죠?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더해줘야 된다. 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가 6만원, 감소가 3만원이니까 플러스 3만원만 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48만원이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답이겠네요. 48만원.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미수회수액을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매출채권의 미회수액. 그러면 T계정을 그려야지. T계정을요. 자, 이게 매출채권 계정이라고 하고, 자산이죠? 매출채권은 자산. 기초가 차변에 옵니다. 7만원. 당기에 발생한 매출액. 그런데 현금 매출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총 매출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총 매출에서 현금 매출을 뺀 것이 뭐가 돼요? 그게 매출채권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2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차변에 2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차변 합계가 얼마예요? 32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가는 게 뭐예요? 매출채권 회수하면 대변에 가죠? 그러면 요 나머지는 미회수한 거죠. 32만 원에서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19만 원을. 자, 32만 원 빼기 19만 원 하면 얼마 나와요? 13만 원 나오는 게 맞나요? 네, 맞다면 1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T계정을 그려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적어놓고서 이렇게 빼주게 해주면 돼요. 자, 다음은 9번 문제인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TAT 2급의 이론 문제는 재무회계 문제가 8번까지 8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번부터는 뭐예요? 세법 문제죠? 부가세 문제하고 소득세 문제가 나오겠죠. 이 세법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는 뭐 이렇게 차변대변 맞춰야 되고 뭐 분계 생각해야 되고 좀 이 답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분들에게 일단 세법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좀 했다.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9번부터 푸는 게 좋아요. 9번부터 15번 풀고 재무회계 나중에 푸는 게 시간을 좀 알차게 쓸 것 같아요. 자, 9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간이과세 제도 잘 알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예, 법인은 모두가 다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면세 포기 제도에서 면세 포기를 하면은 3년간 면세 과세 일반 과세자를 유지해야 된다. 그건 있었지만 우리가 간이 과세를 포기했을 때, 그리고 간이 과세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가 되게 되면은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간이 과세를 포기한 날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2번 이거 틀렸습니다. 2번. 그리고 5년이 아니라 3년. 그런 제도가 있네요. 일반 과세자로 되었으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우리 면세 사업자가 그 면세 포기 신청을 하면은 3년간은 일반 과세 사업자를 유지해야 되는 그 기간하고 같군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은 맞았겠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자, 다음 10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세표준이니까 해당되는 것만 더하면 되겠네요. 제품 판매액 과세표준 맞고, 견본품을 보낸 것은 공급이 아니니까 과세표준 아니고,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과세표준 아니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은 제품의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분,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시가를 기준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6,500, 1번이 답이겠네요. 맞나요? 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이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분납제도가 있어요. 소득세에서는 2달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2회에 걸쳐서.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크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 넘는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납제도 없기 때문에. 자, 2, 3, 4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해 주죠.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수 있었죠. 다음 12번. 이제 12번부터 15번까지 얘가 소득세 이론 문제네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뭐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다. 틀렸죠? 우리가 시용 상품이라는 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인도한 날이 아니고,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보통 이자 수익 같은 거, 이거는 수입한 이자가, 이거 사업소득에 관한 얘기인데 왜 이자 소득 얘기가 나왔지? 자,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2번 이거 틀렸네요.
아, 2번이 맞았어요. 이게 실제로 수입한 날이니까. 근데 이거 사업소득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수입한 시기. 요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3번을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아니죠. 용역의 수입 시기는요. 용역을 제공한 용역의 용무가 영무가 끝난 날이에요. 용역의 제공이 끝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아니면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에서 빠른 거. 그러니까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돈 받기로 한 날과 그다음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서 빠른 날짜를 수입 시기로 본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자산의 임대 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계약에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예요. 계약에서 정해진 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입한 날.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 금융소득,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2,500이 있고요.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 있고요.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기타 소득이네요. 200만 원 있고요. 상장 주식회사의 양도 차익, 주식의 양도 차익은 종합소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양도 소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이 김한공 씨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분리과세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이 이게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 이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액이 300만 원까지죠. 300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면 이것도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500만 원만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13번은 답이 1번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에 14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에 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달에 하는 겁니다. 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습니다.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결손이 났는지 알 수 있죠. 소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자, 2, 3, 4 맞는 거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맞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 달 더 줘요. 다음 4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고, 네, 종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네, 4번 맞았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해서 여러분 이건 완벽히 알고 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네, 우리 연말정산 해봐서 알죠? 맞습니다.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렸네요. 우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태, 과세기간에 사망을 했다면 사망일 전일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1월 1일 날 사망하지 않았다면은 다 현재 그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여기 답이고, 3번은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장애인은 소득만 없다면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예, 직계비속은 그 자녀가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부양가족으로 본다.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예, 학업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 TAT 2급 이론 문제 보셨는데, 재무회계 8개, 8번까지, 네, 부가세 90, 11번 3개 나오고, 그리고 12, 13, 14, 15 5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4문제가 소득세 이론 문제였다. 그래서 8대 3대 4 이렇게 나오네요. 네. 7대 3대 4. 네. 아니 8대 3이죠. 8문제, 3문제, 4문제. 네,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